일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태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국이 가장 믿고 있던 나라, 열렬한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을 더 이상 그렇게 볼 수 없게 됐다는 말이 현지에서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곧 드러났습니다. 전쟁 중 일본 자위대가 캄보디아에 파견돼 군사훈련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VIP 경호 훈련이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실사격과 근접 전투, 전술 이동 교육이었습니다. 중립을 외치던 일본이 전쟁 한복판에서 선을 넘었다는 인식이 태국 사회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 캄보디아와의 분쟁 속에서 태국군이 실제로 사용한 전투 장면들이 공개되며 뜻밖의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한국의 TFC 전투기와 한국 무기가 선진국 무기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태국 국민들의 지지가 눈에 띄게 높아지던 그 순간, 일본의 선택은 현지에서 이건 정말 충격이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판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실제 분쟁 영상과 일본 자위대의 캄보디아 파견, 그리고 한국 무기의 놀라운 성능,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큰일입니다. 우리 버틸 수 있는 거 3주입니다. 태국 공군 작전 참모가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전쟁이 터진 지 일주일째였죠. 그의 목소리엔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적 때문이 아닙니다. 부품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25년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첫 포성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국지전이라 불렀죠. 국경 초소 몇 개가 교전을 벌였고 양측 모두 조속한 해결을 언급했습니다. 외교부는 72시간 내 협상을 예상했고 언론은 일시적 충돌이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후방 중심 타격을 시작한 겁니다. 태국 공군 기지 인근에 로켓포가 떨어졌고 보급로가 끊겼습니다. 레이더 기지가 파괴됐고 통신 중계소가 불타올랐습니다. 이건 국지전이 아니었습니다. 정규군 간 전면전이었죠. 태국 공군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F-16, 그리펜, 최신의 전투기들이 출격했습니다. 첫 주 동안 하루 평균 32회 출격. 폭격은 성공적이었고 캄보디아 측 보급선은 끊어졌습니다. 로켓포 진지가 파괴됐고 집결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언론은 태국의 압도적 우위라고 보도했죠. 하지만 숫자는 달랐습니다. 2주차 출격 횟수가 24회로 줄어들었습니다. 3주차 예상치는 18회. 적의 방공망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품이 없어서였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콜드웰입니다. 영국 공군 출신이고 22년간 복무했습니다. 지금은 동남아와 중동을 오가며 전쟁을 분석하는 사람이죠. 나토 자문, 방산 컨설턴트, 뭐 거창하게 불리긴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전쟁에서 가동률을 분석하는 겁니다. 보유한 전투기가 몇 대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전투기가 몇 대인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태국에서 그 숫자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경납고를 둘러봤습니다. F-16이 12대나 있었지만 뜨고 있는 건 3대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정비 중이었죠. 엔진 부품 대기, 전자장비 수리 지연, 예비 부품 재고 소진. 정비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 F-16 부품 오기 전엔 못 뜹니다.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고성능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숫자가 적었습니다. F-16 58대, 그리펜 12대. 총 70대가 채 안 됐죠. 평시엔 충분했지만 전시엔 달랐습니다. 출격하면 정비가 필요하고 정비하려면 부품이 필요한데 부품은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F-16 부품, 스웨덴에서 오는 그리펜 부품. 납기는 최소 3주. 길면 2달.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측에 대공 미사일이 있다는 정보가 확인된 겁니다. 구형이긴 했지만 적어도 방어엔 충분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이제 더 높이 날아야 했고, 더 많은 연료를 써야 했고, 더 빨리 소모됐습니다. 가동률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작전 회의에서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적을 격파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까지 날 수 있느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활주로에 서서 이륙하는 F-16을 바라봤습니다.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납고로 돌아왔을 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엔 움직이지 못하는 전투기가 더 많았으니까요. 전쟁은 적을 얼마나 파괴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싸울 수 있느냐의 문제였죠. 그날 전쟁은 시작됐지만 이미 공중은 지쳐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있었고 시간은 없었습니다. 맞다, 미안하다. 바로 다시 쓴다.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태국 공군은 매일 출격했고 캄보디아 측 보급선을 차단했고 로켓포 진지를 파괴했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태국의 우위를 보도했고 외교부는 조속한 종전을 언급했죠.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보통 전쟁 중엔 전투 보고만 올라옵니다. 어디서 교전했고 무엇을 파괴했고 얼마나 손실했는지 그게 전부죠. 하지만 태국 정보부에서 올라오는 보고는 달랐습니다. 전선이 아니라 후방 정보였고 전투가 아니라 훈련 정보였고 캄보디아군이 아니라 외국군 인력 동선이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전쟁 중이니 당연히 적국 내부를 감시하는 거겠거니 했죠. 하지만 보고서가 계속 쌓이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VIP, 사격, 경호, 훈련. 어느 날 정보장교 한 명이 제게 보고서 한 장을 건넸습니다. 콜드웰 씨, 이거 좀 보십시오.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인근 외국 군사교관 확인. VIP 경호 부대 대상 실사격 훈련 진행 중. 훈련 기간 2주 예정. 근접 전투, 전술 이동, 차량 호송 포함.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시작했습니까? 일주일 전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게 2주 전인데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누군가는 VIP 경호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외국 교관한테 말이죠. 이건 단순한 경호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훈련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실사격, 근접 전투, 전술 이동. 이건 전투 훈련이었습니다. 교관 국적은 확인됐습니까? 정보장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비와 훈련 방식으로 보아 일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전쟁 중립국이라던 일본이 캄보디아에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쟁이 한창인 시점에 말이죠. VIP 경호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내용은 명백한 전투 훈련이었습니다. 태국 장교들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혹스러워했죠. 한 대령이 물었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전쟁 전도 아니고 전쟁 후도 아니고 왜 하필 지금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전쟁 중이니까, 눈에 띄지 않으니까, 문제 삼기 어려우니까 말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누군가는 이 전쟁을 이용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중국군 동선 정보였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인근에 중국제 전차가 목격됐고 중국군 고문단이 확인됐습니다. 보급품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죠. 전쟁은 계속됐지만 전쟁터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작전실이 아니라 외교부에서 말이죠. 태국 공군은 여전히 출격했고 폭탄을 투하했고 목표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캄보디아 후방에서 방아쇠를 가르치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차를 보내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중립국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전쟁 중엔 군사훈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팔아도 사람은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규칙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국 외교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외교관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일본 측에 항의하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까? 위성 사진이 있습니다. 훈련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부인할 겁니다. 자위대가 아니라 민간 용역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국은 말을 아꼈습니다. 분노보다 실망이 먼저 왔고 항의보다 기록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전투기와 폭탄만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외교와 침묵으로도 싸우고 기록과 기억으로도 싸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침묵 뒤에 숨어서 조용히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의 훈련은 훈련이 아닙니다. 전력 공백은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F-16과 그리펜은 여전히 출격했지만 가동률은 계속 떨어졌고 정비 대기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고가 전투기는 강력했지만 숫자가 적었고 부품은 계속 부족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선택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작전 회의에서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최고 성능이 아닙니다. 오늘 뜰 수 있는 전력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이었죠. 그날 저는 태국 공군 자료실에서 오래된 계약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15년에 체결된 항공기 도입 계약이었죠.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읽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입 기종은 T-50이었습니다. 훈련기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레이더 사양, 무장 통합 시스템, 전투기 수준의 항전 장비, 공대공. 미사일 장착 가능, 정밀 유도 폭탄 운용 가능. 이건 훈련기 사양이 아니었습니다. 전투기였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본 기종은 훈련 임무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되 필요시 전투 임무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 필요시 전투 임무 전환. 이건 즉흥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된 보험이었죠. 태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고가 전투기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말이죠. 저는 태국 공군 장교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왜 훈련기를 전투기 사양으로 도입했습니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치적 부담 때문입니다. 전투기를 대량 도입하면 국내외 반발이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주변국 반응도 있고 여론도 있죠. 하지만 훈련기는 다릅니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양은 전투기 수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름은 훈련기지만 필요하면 전투기로 쓸 수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 때를 대비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공기 도입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걸 말이죠. 며칠 후 태국 공군 내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T-50을 전투 임무에 투입할 것인가? 찬반이 갈렸습니다. 반대 측은 말했습니다. 훈련기를 실전에 투입하면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태국이 전력이 부족해서 훈련기까지 끌어다 쓴다고 할 겁니다. 찬성 측은 말했습니다. 명칭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뜰 수 있느냐입니다. T-50은 뜰 수 있습니다. 부품도 충분하고 정비도 빠르고 가동률도 높습니다.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작전 참모가 말했습니다. T-50 전투 전환을 승인합니다. 조종사 재교육 즉시 시작하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결정은 내려졌고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태국 공군 기지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T-50에 미사일이 장착되고 폭탄이 실리고 조종사들이 전투 비행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명칭은 훈련기였지만 준비는 전투기였습니다. 어느 날 한 조종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훈련기로 전쟁에 나간다는 게 말이죠. 하지만 직접 타보니 알겠더군요. 이건 훈련기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모든 게 다릅니다. 레이더, 무장, 기동성, 전부 전투기 수준입니다. 이름만 훈련기일 뿐이죠. 훈련기는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T-50이 처음으로 실전 배치됐습니다. 아직 출격은 아니었지만 대기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경납고에 서 있던 T-50들이 활주로로 이동했고 무장이 장착됐고 조종사들이 대기했습니다. 전쟁은 준비된 선택지를 가진 쪽이 이깁니다. 그리고 태국은 오래전부터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캄보디아 후방에서 들려오는 정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국군 인력 활동, VIP 경호 훈련, 실사격 장면 목격, 전술 이동 교육. 처음엔 의심이었지만 이젠 확신이 됐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국 정보부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위성 사진이었죠. 캄보디아 수도 외곽 훈련장에서 촬영된 장면이었습니다. 거기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일본 자위대 교관들이 캄보디아 VIP 경호부대를 상대로 실사격 훈련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 말이죠. 저는 사진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VIP 경호 훈련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호 훈련이 아닌데요. 사진 속 훈련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근접 전투, 전술 이동, 차량 호송 중 교전 대응, 건물 진입 작전. 이건 경호가 아니라 전투였습니다. 정보장교가 말했습니다. 훈련 기간도 확인됐습니다. 2주 과정이고 이미 일주일째 진행 중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게 3주 전인데요.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중립국이라던 일본이 군사훈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VIP 경호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말이죠.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훈련 장비도 명확했습니다. 일본 자위대 표준 장비, 일본식 전술 교범, 일본어로 쓰인 훈련 자료. 이건 민간 용역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일본은 총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총을 어떻게 쓰는지 가르쳤습니다.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교육했습니다.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훈련시켰습니다. 전쟁 중엔 이것도 명백한 개입입니다. 태국 외교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외교관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일본 측에 정식 항의를 해야 합니다. 이건 중립 위반입니다. 다른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부인할 겁니다. 자위대가 아니라 민간 교관이라고 할 거고 VIP 경호는 군사작전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국은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나온 건 침묵이었고 그 침묵은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었습니다. 항해 성명도 외교 채널 통한 압박도 없었습니다. 태국은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겼습니다. 어느 날 한 외교관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콜드웰 씨, 우리는 잊지 않을 겁니다. 일본이 무엇을 했는지 말이죠. 항의는 안 하십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계산이 시작될 겁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외교는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침묵으로 기다리고 기록으로 남기고 나중에 계산합니다. 며칠 후 추가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일본의 훈련은 계속되고 있었고 훈련받은 캄보디아 경호부대는 실제 전선에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VIP 경호가 아니라 전투부대로 말이죠.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선택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심스러운 국가였습니다. 항상 규칙을 지켰고 중립을 강조했고 개입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쟁 중에 한쪽 편에 군사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중립은 침묵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선을 넘었습니다. 태국 장교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콜드웰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직접 싸우지 않으니 책임도 없고 비난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캄보디아군은 더 강해졌고 전쟁은 더 길어질 겁니다. 장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전쟁 중의 훈련은 훈련이 아닙니다. 그건 개입입니다. 일본의 개입이 확인된 이후 저는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무기만으로 싸우지 않으니까요. 누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것도 전쟁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태국에 무기를 팔았지만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T-50, 자주포, 일부 보급 장비 계약은 이미 전쟁 전에 완료됐고 인도도 끝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전쟁이 터진 이후 대부분의 무기 공급국은 움직였습니다. 일부는 추가 계약을 제안했고, 일부는 기술 지원을 확대했고, 일부는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계약 제안도 없었고, 기술 인력 파견도 없었고, 공식 입장 표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무기 수출국에겐 기회니까요.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 협상이 유리해지고 실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국 국방부 관계자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기존 계약 이행 확인이었습니다. 부품 공급은 정상 진행 중이고 기술 지원은 계약 범위 내에서만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추가 제한은 없었습니다. 전쟁 중인데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전쟁 중 추가 계약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며칠 후 국제사회에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권단체에서 성명이 나왔고 일부 언론에서 비판 기사가 실렸고 캄보디아 측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무기가 민간인을 살상하고 있다. 한국은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은 즉각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 압박은 거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기존 계약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체결됐으며 이행은 계약 조건에 따라 진행됩니다. 전쟁 중 추가 계약은 검토하지 않으며 모든 절차는 규정 안에서만 진행됩니다. 감정적 대응도 없었고 정치적 제스처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습니다. 규칙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원칙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국의 움직임과 비교하게 됐습니다. 중국도 태국과 캄보디아 양측에 무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태국엔 전차를, 캄보디아엔 그 전차를 파괴할 대전차 미사일을 팔고 있었죠. 이중 플레이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중국은 이걸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팔고 양측 모두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양측 모두에게 평화적 해결을 권고했습니다. 태국 국방부 관계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편이지만 내일은 모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한국은 계약만 지킵니다. 추가 이익을 노리지도 않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규칙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게 좋은 겁니까? 손해입니다. 전쟁 중엔 더 많이 팔 수 있는데 안 팝니다. 가격을 올릴 수 있는데 안 올립니다. 하지만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무기는 성능으로 팔리지만 신뢰는 태도로 남는다는 걸 말이죠. 한국은 전쟁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이중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이익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지켰고 선을 넘지 않았고 원칙만 유지했습니다. 규칙을 지킨다는 건 손해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더 팔 수 있는데 안 팔고 더 벌 수 있는데 안 벌고 더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신뢰는 더 무겁습니다. 어느 날 태국 장교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콜드웰 씨, 한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T-52 처음 출격한 날 태국 공군 내부에선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기대했고, 일부는 의심했고, 일부는 걱정했습니다. 훈련기를 실전에 투입한다는 게 불안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임무는 성공했습니다. T-50은 캄보디아 측 보급 거점을 타격했고, 목표를 정확히 파괴했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조종사는 보고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레이더 작동 정상, 무장 투하 정확, 기동성 우수.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아직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은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T-50은 다시 출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출격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T-50은 12회 출격했고 12번 모두 성공했습니다. 근접 지원 임무, 후방 차단 작전, 보급선 타격, 정찰 임무, 모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가동률은 계속 높게 유지됐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어느 날 작전 회의에서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T-50 출격 패턴이 보입니다. 가동률 90% 이상 유지 중, 정비 소요 시간 절반 수준, 부품 공급 안정적. 이건 보조 전력이 아닙니다. 다른 장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훈련기 아닙니까? 명칭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명칭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T-50은 이미 주력 전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이죠. 며칠 후 임무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근접 지원 임무만 맡았지만 이제는 후방 중심 타격도 수행했습니다. F-16과 그리펜이 맡던 임무를 T-50도 똑같이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조종사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훈련기로 전쟁에 나간다는 게 말이죠. 하지만 직접 타보니 달랐습니다. 레이더는 정확하고, 무장은 강력하고, 기동성도 충분했습니다. 이건 훈련기가 아니라 전투기였습니다. 명칭 때문에 불안하진 않았습니까?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말해줬습니다. 성공하면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해명을 듣지 않습니다. 결과만 봅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태국 공군 내부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T-50은 더 이상 보조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작전 계획에 상시 포함됐고 출격 스케줄에 F-16, 그리펜과 동등하게 배치됐고 조종사들도 동등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작전 참모가 말했습니다. T-50 덕분에 출격 공백이 해소됐습니다. F-16과 그리펜의 부담이 줄었고 정비 일정도 여유가 생겼고 작전 지속성이 확보됐습니다. 가동률은 어떻습니까? 90% 이상 유지 중입니다. 부품 공급도 안정적이고 정비 시간도 짧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 뜰 수 있습니다. 전쟁의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출격 횟수가 다시 늘어났고 후방 타격이 지속됐고 캄보디아 측 보급선이 계속 끊어졌습니다. 태국 공군은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태국이 훈련기를 전쟁에 투입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은 비판했고 일부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태국 공군 T-50으로 작전 성공률 유지. 훈련기로 분류되지만 실전 성능은 전투기 수준. 한국제 T-50 동남아 전장에서 입증. 실전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격 횟수, 성공률, 가동률, 정비 시간, 부품 공급 안정성.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은 언제나 조용히 누적됩니다. 어느 날 태국 공군 기지를 방문한 외국 무관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콜드웰 씨, T-50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훈련기라는 명칭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은 명칭을 보지 않습니다. 결과만 봅니다. 그리고 결과는 명확합니다. T-50은 작동합니다.
그날 이후 훈련기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작전 회의에서도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정비사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T-50을 훈련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력이었고 주력이었고 매일 뜨는 전투기였습니다. 전쟁은 논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작전만 남습니다. 전쟁이 2달째 접어들었을 때 태국 공군 내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차기 전력 도입 계획. 전쟁이 끝나면 무엇을 더 들릴 것인가?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태국 공군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고성능만으론 부족하다는 겁니다. 가동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투기도 경납고에 갇힙니다. 다른 장교가 말했습니다. T-50이 증명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이마이너스로우 믹스입니다. 고가 전투기와 함께 매일 뜰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부품 공급은 어떻습니까? 한국 측 부품 공급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납기를 지켰고 가격도 변동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성능 평가가 아니라 신뢰 평가라는 걸 말이죠. 작전 참모가 말했습니다. 다음 도입 계획에 한국 제품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판은 이미 갈렸다는 걸 말이죠. 며칠 후 외교부에서 다른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전후관계 정리였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누구와 관계를 강화하고 누구와 거리를 둘 것인가. 한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전쟁 중 훈련 개입 건입니다. 우리는 항의하지 않았지만 잊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측의 무기를 팔면서 중립을 주장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한국은 전쟁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이익을 노리지 않았고 규칙만 지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가는 끝났고 기록은 남았습니다. 저는 그때 비교하게 됐습니다. 일본은 조심스러운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선을 넘었습니다. VIP 경호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군사 개입을 했습니다. 직접 싸우지 않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가르쳤습니다. 중국은 실용적인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없었습니다. 태국에 전차를 팔고 캄보디아에 대전차 미사일을 팔았습니다. 이중 플레이였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한 국가였습니다. 추가 계약도 제안하지 않았고 정치적 제스처도 하지 않았고 감정적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규칙 안에서만 움직였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누구의 말을 믿을지 묻지 않습니다. 누가 선을 넘지 않았는지만 기억합니다. 어느 날 태국 국방부 관계자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콜드웰 씨,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 말이죠. 이미 결정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배웠습니다. 무기는 성능으로 사지만 파트너는 태도로 선택한다는 걸 말이죠. 저는 그날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끝나도 기억은 남는다는 걸 말이죠. 한 달 후 국제방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세계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한국 부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남아 국가 무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T-50 실전 데이터를 요청했고 가동률 통계를 물었고 부품 공급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관계자는 담담하게 답변했습니다. 과장도 없었고 홍보도 없었고 숫자만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성능의 승리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태도의 승리였습니다. 일본 부스는 조용했습니다. 중국 부스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사람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국 부스는 소박했지만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바꿉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신뢰입니다. 누가 기회를 노렸는지, 누가 선을 넘었는지,
누가 규칙을 지켰는지 전쟁은 모두 기록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계산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태국 장교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콜드웰 씨, 이번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투는 태국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국이 얻었습니다. 판은 갈렸습니다. 휴전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선에서 물러났고 포성은 멈췄고 협상 테이블이 차려졌습니다. 언론은 평화적 해결이라 보도했고 외교부는 양측의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달랐습니다. 태국 공군은 주도권을 확보했고 캄보디아 측 보급선은 완전히 차단됐고 후방 거점은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전투에서 태국이 이겼고 협상 테이블에서도 태국이 유리했습니다. 총성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다음 전쟁이 온다면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어느 날 태국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제는 전후 국방 계획이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전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앞으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국방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란 어느 국가를 의미합니까? 장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쟁 중에 선을 넘지 않은 국가입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각 국가의 잔상을 떠올렸습니다. 일본은 조심스러운 국가였습니다. 항상 중립을 강조했고 개입을 피했고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선을 넘었습니다. VIP 경호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군사 개입을 했고 전쟁 중에도 계속했고 결국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조심스러웠던 국가에서 선을 넘은 국가로 기억될 것입니다. 중국은 실용적인 국가였습니다. 양측의 무기를 팔았고 양측의 기술 지원을 제공했고 양측의 평화를 권고했습니다. 효율적이었고 이익을 최대화했고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없었습니다. 싸게 팔던 국가에서 믿기 어려운 국가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은 조용한 국가였습니다. 전쟁이 터졌지만 추가 계약을 제안하지 않았고 압박이 들어왔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기회가 있었지만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규칙 안에서만 움직였고 선을 넘지 않았고 원칙만 유지했습니다. 말이 없던 국가에서 원칙을 지킨 국가로 기억될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평가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태국 공군 기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쟁 기간 중 활약한 조종사들을 치하하는 자리였죠.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행사장 한쪽에 T-50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전쟁 중 가장 많이 출격한 기체였습니다. 조종사 한 명이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름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훈련기로 전쟁에 나간다는 게 말이죠. 하지만 매일 출격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결과라는 걸 말입니다. 이 전투기는 매일 떴고 매번 돌아왔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T-50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의 태도가 증명된 거라는 걸 말이죠. 방산의 진짜 본질은 무기가 아닙니다. 무기는 전쟁에서 쓰이지만 선택은 전쟁이 끝난 뒤에 이루어집니다. 성능은 전투를 결정하지만 신뢰는 관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가장 늦게 움직이지만 가장 멀리 갑니다. 어느 날 한 태국 장교가 제게 물었습니다. 콜드웰 씨, 이번 전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전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기준이 됐습니다. 장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일본이 언제 선을 넘었는지, 중국이 어떻게 양쪽을 오갔는지, 한국이 어떻게 원칙을 지켰는지 모두 기록됐고 모두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전쟁을 봐왔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전쟁 앞에서 말이 많아집니다.
누군가는 기회를 노리고 누군가는 줄을 타고 누군가는 이익을 취합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쟁을 이용하지 않았고 선을 넘지 않았고 규칙만 지켰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기억할 것입니다. 다음 전쟁이 오기 전에 누가 믿을 수 있었는지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